일본의 아득한 신화시대 문자가 한글의 진짜 뿌리. 황당무계한 주장이 담긴 글 하나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에 깊은 의문을 품은 한 해외학자가 직접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머나먼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실체 없는 주장과 조작된 흔적들 뿐이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히려 일본 문자 형성 과정의 고대, 한국에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는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흥미로운 가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침내 한국에서 마주하게 된 놀라운 기록. 그 안에는 세계 문자 역사상 유례없는 창제의 비밀과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 과연 어떤 놀라운 진실이 밝혀질까요?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엇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 대학 강단에서 비교 문자 체계를 가르치고 연구하다 얼마 전 은퇴한 교수예요. 요즘 저의 하루는 대부분 조용한 서재에서 시작됩니다. 먼지 쌓인 고서들과 씨름하며 고대 문자에 담긴 인류 사유의 지도를 그리는 일,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두 번째 인생이죠. 수십 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여전히 문자의 기원과 발달 과정, 특히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복잡하고 매혹적인 역사에는 끝없는 지적 갈증을 느낍니다. 현재는 이 주제로 책을 집필하고 있고요.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접근, 그리고 학문적 진실에 대한 집념은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연구 자료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제 눈길을 사로잡는 기묘한 제목의 온라인 포럼 게시물을 발견했어요. 경악. 한글의 진짜 뿌리는 일본의 신대 문자였다. 솔직히 처음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반, 그리고 약간의 학자적 불쾌감 반으로 그 게시물을 클릭하게 되었죠. 화면에는 조잡하게 편집된 듯한 기호들, 정체를 알 수 없는 돌조각과 나무 판자 사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내용은 더욱 황당했고요. 한국의 고유 문자인 한글이 자그마치 일본의 아득한 신화시대, 이른바 신대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신대문자라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신화시대의 문자라니요. 역사적 실증이 불가능한 시대를 거론하는 것부터가 학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즉각적인 반박 논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리고 학계의 정설에 따르면 한글은 15세기 조선의 위대한 군주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돕기 위해 직접 창제한 문자잖아요. 창제자와 창제 시기, 심지어 만든 원리까지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이것은 비교 문자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정보라고 치부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파문이 이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까 하는 일말의 의문보다는 도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끈질기게 유포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었죠. 제시된 증거라는 것들은 하나같이 조악하고 신빙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요하게 반복되는 주장 자체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학자로서의 집요함을 건드렸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기에 오히려 그 근원을 파헤치고 그 허구성을 명확히 밝혀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고 할까요? 결국 저는 이 논란의 진위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학자로서의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었죠. 그래요. 저는 직접 일본으로 가서 그 신대문자라는 주장의 실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의 길고도 흥미로운 여정은 그렇게 하나의 황당무계한 인터넷 게시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땅에 발을 디딘 저는 곧장 온라인에서 떠돌던 신대문자 유물의 흔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첫 목적지는 고도 나라 근처의 한적한 사찰이었죠.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이곳에 신대문자가 새겨진 오래된 청동 방울이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울창한 숲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도착한 사찰 입구는 예상보다 더 고즈넉한 분위기였어요. 그곳에서 현지 안내원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 캔을 만났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신대문자 방울에 대해 묻자 그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그런 유물에 대한 소문은 들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공식적인 기록에도 없으며 사찰 내에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듯 했어요. 마치 그런 뜬 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의 확신에 찬 태도에 첫 번째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쫓는 것이 정말 실체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실망감을 안고 저는 다음 행선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큐슈 남부의 외딴 마을이었죠. 어느 블로거가 고대 신대문자 비석 발견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사진을 올렸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혹시 이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요.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돌파는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허리춤에도 채 못 미치는 작은 크기였고 표면에 새겨진 기호들은 마치 최근에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서투르게 긁어놓은 듯 조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고대 문자의 흔적이라기보다는 명백한 모조품 혹은 장난처럼 보였죠. 이건 학자적 직관 이전의 상식의 문제였습니다. 마침 밭일을 마치고 지나가시던 한 노인에게 그 돌판에 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는 혀를 차는 듯한 표정으로 그 돌판은 몇 년 전 누군가 외지인이 가져다 놓은 것이며 이미 전문가들이 와서 가짜로 판명 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냉소마저 느껴졌어요. 마치 아직도 저런 걸 믿는 사람이 있나 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또다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시간과 노력이 무의미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곳은 도쿄 인근의 한 민속 자료관이었습니다. 과거 신대문자 관련 특별전이 열렸다는 정보를 확인했기 때문이죠. 혹시 학술적인 자료나마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전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상태였고 운 좋게 만난 자료관 큐레이터인 하루 씨는 제 질문에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당시 전시가 엄밀한 학술적 고증보다는 일부 민간의 흥미나 주장에 초점을 맞춰 기획되었으며 전시되었던 자료 상당수가 위장 논란에 휩싸였거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이 결국 헛수고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쫓았던 것은 실체가 없는 헛개비, 즉 조작된 자료와 근거 없는 소문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깊은 회의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허구를 도대체 왜, 누가 그토록 집요하게 퍼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한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조직적인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 저희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제 학자적 호기심은 방향을 잃고 깊은 의문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여정은 이렇게 빈손으로 그리고 더 깊어진 의문만을 남긴 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신대문자라는 헛개비를 쫓는 일이 결국 막다른 길에 부딪히자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연구 방향을 재정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일본에서의 며칠은 제 예상과 너무 달랐고 솔직히 맥이 빠지는 기분이었죠. 도쿄 외곽의 조용한 찻집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동안 모았던 자료와 메모들을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가방 속에서 우연히 며칠 전 미타카의 작은 신사 근처 서점에서 얻었던 지역 학술 모임 팸플릿이 손에 잡혔어요. 별다른 기대 없이 무심코 발표 목록을 훑어보던 제 시선이 한 논문 제목에 딱 멈췄습니다. 고대 일본 불교 경전과 신라 구결 표기의 수용 연구. 구결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오래전 언젠가 스치듯 들어본 기억은 있었지만 깊이 파고들어 연구해 본 적은 없는 개념이었죠. 신라시대의 한문 경전을 보다 쉽게 읽기 위해 한자, 옆이나 사이에 표기했던 일종의 보조문자 체계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강한 직감이 스쳤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가까운 국립국회도서관 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곳에서 다나카 교수라는 분이 쓴 해당 논문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논문은 당연히 일본어로 쓰여 있었지만 다행히 학술, 논문의 정형화된 형식과 익숙한 문자학 용어들 덕분에 내용을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논문의 핵심 주장은 제 관심을 강하게 끌었습니다. 8세기에서 9세기경 신라와 일본 사이에 활발했던 불교 교류 과정에서 신라 승려들이 사용하던 구결이라는 표기 체계가 일본으로 전래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결이 단순히 불경을 이해하고 독송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일본 고유의 표현 문자인 가타카나의 형성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학계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논문에 첨부된 당시 법화경 필사본의 도판이었어요. 그 이미지 속 구결 문자의 형태는 가타카나와 주목할 만한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한자의 획을 단순화시킨 방식이나 전체적인 구조적 특징에서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문자가 특정 기능을 위해 변형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했죠. 단순히 형태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불경 독해를 돕는다는 사용 맥락까지 유사하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새로운 관점에 눈을 뜬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본 문자가 외부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는 통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죠.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영향의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품었던 터무니없는 의심, 즉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문자 전파 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한국의 신라 구결에서 일본어인 가타카나로 문자 형성의 영향이 흘렀을 수도 있다는 훨씬 학술적 근거를 가진 논의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뜻밖의 전환은 제 연구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을 향하고 있었어요. 신라의 구결이 일본 가타카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가설. 이 새로운 질문은 저를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이전까지는 제 연구 영역의 변방에 있던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실망감과 허탈함은 어느새 새로운 탐구에 대한 지적 흥분으로 바뀌어 있었죠.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며칠 후 낯설지만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도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제 수십 년 연구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 중 하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서울 성북구의 푸른 녹지에 자리한 한 대학 박물관의 고문서실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의 젊은 항해사인 지우 씨였습니다. 그녀의 정중한 안내를 받아들어선 고문서실은 옅은 묵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그리고 마침내 제 눈앞에 조심스럽게 놓인 것,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복제본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전까지 저는 이 책을 그저 한글이라는 문자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일종의 안내서 정도로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책장을 넘겨 그 내용을 직접 마주하는 순간 제 모든 선입견과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깊고 심오한 문자 창조의 철학, 그리고 인류애가 담긴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로 시작하는 어렴풋이 들어본 적 있는 서문을 지나 해례,
즉 문자를 만든 원리와 사용법을 상세히 풀이한 부분에 이르렀을 때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자가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지와 철학, 그리고 백성을 향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 즉, 창제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이었죠. 하늘과 땅, 그리고 자연의 소리에서 얻은 이치를 바탕으로 음양오행의 원리까지 치밀하게 적용하여 소리 글자를 디자인했다는 설명은 평생 문자를 연구해온 저에게 엄청난 지적 충격과 함께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문자가 존재하지만 그 기원이나 창제 과정, 심지어 만든 사람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곁에서 조용히 자료를 넘겨주던 학예사의 도움으로 헤레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제 놀라움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자음 글자들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혀, 입술, 이 목구멍 등 우리 발음 기관의 모양을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모음 글자들은 동양 철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하늘, 땅, 사람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그 조화를 통해 무한한 소리를 표현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기호 체계를 넘어선 인간의 신체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 자연의 운행 원리, 나아가 우주의 질서까지 담아내려는 하나의 거대한 철학적, 과학적 시도였습니다. 문자 하나하나에 이토록 심오한 철학과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을 수 있다니요. 저는 경외감에 휩싸여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학예사는 이러한 창제 기록, 즉 누가, 언제,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완벽한 기록을 가진 문자는 전 세계적으로 한글이 유일무이하다는 점을 차분한 어조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표정에서는 자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지성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빛나는 혁신이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가장 정교하고 과학적인 설계의 산물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품었던 황당한 의심과 회의감은 이제 이 위대한 발명품 앞에서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대신 깊은 존경심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을 통해 한글 창제의 경이로운 비밀을 직접 확인한 저는 그 놀라운 과학성과 체계성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카페 창가에 앉아 저는 가져온 노트에 직접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 스물럭자를 천천히 써 내려가 보았어요. 마치 잘 만들어진 레고 블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본적인 요소들을 조합하는 것만으로 이론상 무려 11,000개가 넘는 소리의 음절을 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문자를 평생 연구해온 저에게도 놀라움 그 자체였죠. 소리를 내는 입과 혀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든 자음들, 그리고 하늘과 땅, 사람이라는 심오한 철학을 담아 설계된 모음들의 만남.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넘어선 소리를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소리 설계도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이러한 한글의 명료함과 체계성은 제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일본의 문자 체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표의 문자인 한자와 두 종류의 표음 문자인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복잡하게 섞어 사용해야 하는 방식은 배우기도 어렵고 사용하기도 까다롭죠. 특히 문맥 없이는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수많은 동음이 이어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하시만 해도 다리, 젓가락, 끝 등 여러 뜻을 가지고 있어 혼란을 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떠올리니 한글이 가진 표기상의 명확성과 효율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러한 비교 분석에 더해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 며칠간 발품을 팔았습니다. 종로의 큰 인문학 서점에서 관련 서적들을 탐독했고 용산의 국립한글박물관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방대한 자료실을 찾아다니며 일본 문자사의 이면과 한글의 역사적 맥락을 더 깊이 파고들었죠. 여러 연구 자료들을 접하며 저는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이 겪었던 문자 정책의 고민, 즉 메이지 유신 당시 복잡한 문자 체계를 버리고 로마자 도입까지 심각하게 고려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현재의 혼용 체계를 유지하게 된 역사적 배경 등은 한자를 빌려와 변형하고 차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온 일본 문자사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최고 통치자가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직접 백성을 위해 창제한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인 한글의 역사와는 너무나 다른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저를 그토록 혼란스럽게 했던 그 황당무계한 한글 일본 기원설. 그 이면에는 단순한 역사 왜곡이나 무지를 넘어선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가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스스로의 힘으로 고유한 문자를 창제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 이웃 나라 한국이 가진 너무나 완벽하고 과학적인 문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 어쩌면 일종의 문화적 부러움이나 혹은 자격지심 같은 것이 그 허황된 주장의 배경에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일 뿐, 그 주장의 모든 배경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요. 저는 그제야 일본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발견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여정은 이제 한글의 놀라운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우수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이 위대한 문자가 21세기 현대사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죠. 젊음의 활기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넘실 때는 홍대의 한 북카페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들어가 본 K-팝 팬 커뮤니티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세계적인 한국 그룹의 팬들이 국적도, 인종도 다양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며 서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한 이용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룹 덕분에 한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글을 남겼고, 서툴지만 애정이 듬뿍 담긴 한글 댓글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죠. 뿐만 아니라 까빗장처럼 한글로 만들어진 애칭이나 다양한 한국어 표현들이 외국인 팬들 사이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선 현상이었습니다. 한글이 더 이상 한국인만의 문자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젊은 세대의 감성과 열정, 그리고 깊은 공감을 담아내는 강력한 소통의 도구이자 문화적 매개체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죠. 거리에서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장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식당 앞에서 식사를 기다리는데 금발의 젊은 외국인 남성이 유창한 한국어로 친구와 김치찌개 맛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자연스러움과 막힘없는 표현에 저는 잠시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한글과 한국어가 이제는 특별한 유학이나 학술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또 인사동의 한 기념품 가게에서는 독특한 디자인의 스니커즈를 발견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었는데 단순히 한글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신발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과 더불어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에 목숨을 걸고 우리말과 글을 지켜내려 했던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학회 학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나라 잃은 언어는 침묵이 아니라 저항으로 남는다는 문구를 읽었을 때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어를 말살하려는 그 잔혹한 탄압 속에서도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한국인들의 강인한 의지와 저력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품었던 어리석고 근거 없는 의심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글이라는 위대한 발명품과 그것을 지키고 꽃 피워온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깊은 존경심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집필 중인 책의 서문을 이렇게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한때 한글의 기원에 대해 어리석은 의심을 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일본 문자의 형성에 한국 고대 문자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한글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발명품 중 하나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고 말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이었고 철학이었으며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제대로 연구하고 세계에 정확히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소명임을 예감하며 저는 깊어가는 서울의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명료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엇 교수님의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어요. 처음에는 황당한 한글 일본 기원설의 진실을 파헤치려 시작하셨지만 결국 일본에서는 근거 없는 허구를 확인하고 한국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우리 한글의 위대한 탄생과 과학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셨죠. 저 역시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잘못된 정보에 맞서 진실을 탐구하는 엘리엇 교수님의 용기와 지적 정직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글이 담고 있는 깊은 뜻과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이 감동을 함께 나눠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의미 있고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